오늘은 조선시대 최고의 언어유희 1인자, 시인 김삿갓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먼저 김삿갓의 대표작 몇 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시들을 들으시면 왜 이 사람이 조선시대 최고의 디스 시인인지 아실 겁니다. 첫 번째 시부터 강렬합니다. 어느 서당에 들러서 밥을 얻어먹으려고 했는데 훈장이 얼굴도 안 보이고 아이를 시켜서 쫓아냈어요. 화가 머리끝까지 난 김삿갓이 써내려간 시가 이겁니다. 한문으로 읽으면 내가 진작 서당인 줄은 알았지만 방 안에 귀한 분들만 계실 줄이야. 생도는 모두 10명도 못 되건만 선생은 와서 인사도 안 하시는군. 이렇게 점잖게 훈장을 비꼬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걸 소리내서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서당내조지요. 방중개존물이라 생도재미십이고 선생내불알이라. 네, 여러분이 지금 들으신 게 맞습니다. 조선시대에도 이런 욕이 있었습니다. 김삿갓은 한문의 음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겉으로는 점잖은 시처럼 보이지만 소리내어 읽으면 엄청난 욕설이 되는 시를 만든 거죠. 요즘으로 치면 클린 버전과 익스플리시트 버전을 동시에 만든 셈입니다. 게다가 이 시의 대상이 양반인 서당 훈장이었다는 점이 더 파격적이었어요. 당시 평민이 양반한테 이런 시를 썼다면 당장 멍석말이 한판 벌어졌을 겁니다. 두 번째는 광고 문구입니다. 김삿갓이 돈이 떨어져서 임시로 글을 가르쳐 돈을 벌려고 했는데 학생들을 모집하기 위해 써붙인 문구가 이겁니다. 면고면라. 내용만 보면 혼자서 알면 늦게 알게 되고 도움받아 알려 하면 빨리 알게 된다는 훌륭한 교육 철학이지요. 학원 광고로 써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한자의 음만 읽으면 잦으면 만지고 보시면 조지라라는 어마어마한 색드립이 됩니다. 이게 200년 전 조선시대 얘기라는 게 믿어지시나요? 세 번째, 언어유희의 끝판왕입니다. 함경도에서 지역 양반들 모임에 끼려다가 푸대접을 받고 김삿갓이 쓴 시입니다. 해 뜨면 마당에 원숭이 나고 고양이 지나가면 쥐새끼 죽고 해 지면 처마에 모기가 닿고 밤 되면 자리에서 벼룩이 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원생원은 원숭이, 서진사는 쥐, 문첨지는 모기, 조석사는 벼룩. 네, 그 양반들의 성씨와 벼슬을 동물에 빗댄 겁니다. 요즘으로 치면 김 부장은 원숭이, 이 과장은 쥐새끼 이런 식으로 직장 상사들을 동물에 비유한 거죠. 이 시를 읽은 양반들이 얼마나 화가 났을지 상상이 가시나요? 네 번째는 지역 디스입니다. 경기도 개성에서 하룻밤 묵으려고 했는데 주인이 집에 불 피울 장작이 없다며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러자 김삿갓은 이렇게 써붙였습니다. 읍 이름은 개성인데 어찌 대문을 닫아 걸며 산 이름은 송악인데 어찌 뗄감이 없다 하나. 개성은 한자로 성을 연다는 뜻이고 송악산은 소나무 산이라는 뜻이거든요. 지명의 의미를 역으로 이용해서 인색한 주인을 비꼰 겁니다. 요즘 같으면 강남에 사는데 왜 이렇게 강아지도 남쪽스럽지도 않냐 이런 식의 디스랄까요? 다섯 번째, 이건 정말 압권입니다. 쉰밥을 얻어먹고 분노해서 쓴 시입니다. 이 시의 묘미는 숫자를 우리말로 읽는 데 있습니다. 스무나무 아래에 서러운 나그네, 망할 놈의 마을에서 쉰밥이네 사람. 세상에 어찌 이런 일이, 집에 돌아가 30 밥 먹느니만 못하구나. 20은 20, 30은 30, 40은 40, 50은 50, 70은 70. 이 숫자들의 우리말 발음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감정을 표현한 겁니다. 마치 요즘 랩 가사에서 숫자와 발음을 이용한 워드플레이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죠. 여섯 번째는 정치인 디스입니다. 함경도 관찰사 조기영의 가렴주구를 폭로한 시인데요. 선화당 위 베풀어지는 화적의 물이 낭민루 아래 떨어지는 백성의 눈물, 함경도 백성 모두 놀라 달아나는데 조기영 놈의 집안 어찌 오래 가리오. 선화당, 낭민루, 함경도, 조기영.
이 지명과 이름의 한자훈을 바꿔서 부패한 관리를 통렬하게 비판한 겁니다. 요즘으로 치면 국회의사당, 청와대 같은 건물 이름을 이용해서 정치인을 풍자하는 거죠. SNS에 올렸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수도 있는 수준입니다. 이쯤 되면 김사갓이 왜 조선시대 최고의 디스 시인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사람이 원래 엄청난 금수저 출신이었다는 겁니다. 김병연, 그러니까 김삿갓은 1807년 경기도 양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집안은 신안동 김씨, 그 중에서도 노론 장동 김씨 일가였어요. 당시 조선을 좌지우지하던 세도 가문이었죠. 요즘으로 치면 정치 권력과 경제력을 모두 갖춘 재벌가 정도로 비유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김병연이 태어나기 1년 전인 1806년부터 조선에는 세도 정치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김병연은 세도 정치가 끝나기 2달 전인 1863년에 세상을 떠나요. 그의 인생 전체가 세도 정치기와 정확히 겹치는 겁니다. 참으로 기구한 운명이죠. 김병연이 5살 무렵인 1811년 평안도에서 홍경래의 난이 일어났습니다. 왜 난이 일어났을까요? 안동 김씨를 비롯한 세도 가문들의 차별과 횡포 때문이었어요. 평안도 사람들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과거 시험에서 차별받고 관직에 나가기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지방관들의 가렴주구까지 더해지니 백성들의 분노가 폭발한 거죠. 이때 김병연의 할아버지 김익수는 선천도호부사였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시장이나 군수 정도 되는 자리였는데 문제는 이 사람이 매관매직으로 그 자리를 얻었다는 거예요. 돈 주고 벼슬을 산 거죠. 그리고 그 돈을 회수하려고 백성들한테서 세금을 더 걷어내는 악순환을 반복했습니다. 홍경래의 군대가 선천부로 쳐들어왔을 때 김익수는 제대로 싸워보지도 않고 항복해버렸어요. 가족들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였다고는 하지만 수령으로서 해야 할 최소한의 저항조차 하지 않았던 겁니다. 다른 고을의 수령 정신은 끝까지 항거하다가 목숨을 잃었는데 말이죠.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난이 진압된 후 김익수는 자신의 처벌을 피하기 위해 엄청난 거짓말을 꾸며냈어요. 홍경래의 참모였던 김창씨의 목을 자신이 직접 잘랐다고 보고한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사람에게서 천금을 주겠다는 약속으로 그 목을 사서 가져온 거였죠. 요즘으로 비유하자면 회사 돈 횡령한 사람이 들통날 것 같으니까. 증거를 조작해서 CEO를 속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나라의 임금을 속인 거죠. 이걸 조선시대 말로 기군망상이라고 했는데 임금을 속이는 죄로 당시에는 가장 무거운 처벌을 받는 범죄 중 하나였습니다. 결국 진실이 밝혀지면서 김익수는 1812년 3월에 참수당했습니다. 김병연은 겨우 5살 때 할아버지가 역적으로 몰려 처형당하는 것을 겪었던 거예요. 그리고 김병연의 아버지 김한근은 이 수치심을 견디지 못하고 30세의 나이에 화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원래라면 이 정도 죄를 지으면 가문 전체가 노비로 전락하거나 남자들은 사형당하는 게 보통이었어요. 하지만 김익순의 집안이 워낙 강력한 안동 김씨였고 게다가 강요로 반란에 가담한 점 그리고 사기를 친 게 뭔가를 얻으려는 게 아니라 처벌을 면하려는 목적이었다는 점 때문에 본인만 참수하고 나머지 가족들은 양반 신분만 박탈당한 채 지방으로 추방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그렇게 금수저 집안은 하루아침에 몰락했고 어린 김병연은 역적의 손자라는 낙인을 평생 안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김병연은 그럭저럭 성장했습니다. 가문은 몰락했지만 글 공부는 계속했어요. 족보에 문명이 있었다고 기록된 걸 보면 글솜씨가 뛰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16세가 되었을 때 과거 시험을 보게 됩니다. 정확히는 중앙에서 임금이 주재하는 대과가 아니라 지역의 지방관이 주재하는 향시였어요. 대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시험이었죠. 요즘으로 치면 대학 입학을 위한 수능 같은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날의 시험 문제가 뭐였을까요? 김익순을 논박하라였습니다. 김병현은 출제자의 의도에 맞게 김익순의 잘못을 이리저리 적어서 제출했어요. 그때 썼다는 시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선대왕이 보고 계시니 넌 구천에도 못 가며 한 번 죽음은 가볍고 만 번 죽어 마땅하리라. 내 치욕은 우리 동국 역사에 길이 웃음거리로 남으리라. 글솜씨가 있어서 시험은 잘 봤습니다. 즐겁게 집에 돌아와서 어머니에게 자랑했죠. 그런데 어머니의 표정이 이상했어요. 그리고 들은 충격적인 진실. 시험 문제에 나온 그 김익순이 바로 자신의 할아버지였던 겁니다. 상상해보세요. 대학 입시에서 기마무게의 비리를 논하라는 문제가 나왔는데 열심히 써냈더니 그게 자기 할아버지였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그것도 온 나라가 다 아는 역적이었고 자신은 그 사실도 모르고 할아버지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답안지를 썼던 겁니다. 충격을 받은 김병현은 무려 4년간 폐인처럼 집에만 틀어박혀 지냈습니다. 그 시기에 혼인도 했는데 아내 황 씨가 절세미녀로 소문이 자자했다고 해요. 이것도 조용히 방구석에서 지내려던 김병현에게는 여간 스트레스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김병현이 정말 할아버지가 누군지 몰랐을까요? 조선에서 과거 시험을 보려면 증조부부터 자신까지의 친가 3대, 거기에 외조부까지 조상 4대의 이름을 답안지에 모두 적어야 했거든요. 요즘으로 치면 입학원서에 가족관계 증명서를 첨부하는 것과 비슷하죠. 김삿갓 연구의 권위자인 정대구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거 공부를 하는 사람은 의례 자기 아버지 이름, 할아버지 이름은 알아야 됩니다. 더군다나 김삿갓처럼 영민한 아이가 과거를 봤는데 자기 할아버지 이름을 몰랐겠어요. 아마도 김병현의 어머니는 어린 자식에게 할아버지가 역적이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조부의 성명과 같은 다른 사람일 뿐이다라고 말했을 수도 있죠. 그래서 김병현도 그냥 동명이인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설도 있습니다. 김병현은 이미 할아버지가 반역으로 처형된 걸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날 시험장에서 문제를 보고 갈등 끝에 자포자기 격으로 할아버지를 비판하는 글을 썼다는 겁니다. 또 다른 설로는 그 시험이 정식 과거가 아니라 그냥 장문을 좋아하는 사또가 연글짓기 대회였다는 전승도 있고 친구들끼리 시집기 도박을 해서 돈을 딴 거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후자의 경우라면 돈 몇 푼 따려고 조상을 욕했던 게 되니 충격이 더 컸을 겁니다. 실제로 대동기문이라는 야사집에 따르면 김삿갓이 썼다고 알려진 그 시는 사실 노진이란 선비가 지은 거였다고 합니다. 노진은 평안도에서 시집기로 이름을 날리던 사람이었는데 김삿갓과는 거의 라이벌 관계였어요. 노진은 평소 김삿갓이 역적의 손자인 주제에 근신하지 않고 천하를 돌아다니며 술이나 퍼마시고 내키는 대로 시를 짓는 걸 못마땅하게 생각했다고 해요. 그래서 김삿갓이 오랜만에 평안도에 왔을 때 망신을 줘서 쫓아낼 생각으로 할아버지의 허물을 끄집어내 시를 지었답니다. 김삿갓은 술에 대취한 상태에서 그 시를 또박또박 낭독한 뒤 그놈 시 한번 잘 지었구나 라고 말하고는 피를 토하면서 평안도를 떠났고 그 후 일생 동안 평안도 땅은 단 한 치도 밟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쨌든 20살이 된 김병현은 방랑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그는 김삿갓이 됩니다. 김삿갓. 이 이름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김병현이 떠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이 이름을 물으면 김립, 즉 김삿갓이라고 대답한 데서 유래되었습니다. 립이 바로 삿갓이라는 한자거든요. 그런데 왜 삿갓을 쓴 걸까요? 첫 번째 설은 이렇습니다. 22세까지는 그냥 이곳저곳 다니는 방랑 생활을 했는데 어느 날부터 자신은 더 이상 하늘을 볼 낯짝이 없다는 이유로 몸 전체가 그늘지는 거대한 삿갓을 만들어 쓰고 다녔다는 겁니다. 두 번째 설은 좀 다릅니다. 당시 삿갓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대중적인 패션 아이템이었다는 거예요. 요즘으로 치면 모자나 선글라스 같은 거죠.
그러므로 김삿갓의 삿갓은 민중과 함께하려는 그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김삿갓 본인이 쓴 시에 이런 게 있습니다. 내 삿갓은 정처 없는 빈배, 한 번 쓰고 보니 평생 함께 떠도네. 목동이 걸치고 송아지 몰며 어부는 그저 갈매기와 논일지만 취하면 걸어두고 꽃 구경, 흥이 나면 벗어들고 달 구경. 속인들의 의관은 거칠해, 체면칠해, 비가 오나 바람 부나 내사 아무 걱정 없네. 이 시를 보면 삿갓이 단순히 부끄러움을 가리는 도구가 아니라 자유로운 삶을 상징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양반들의 갓과 의관이 신분과 체면을 상징한다면 김삿갓의 삿갓은 그 모든 것으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했던 거죠. 김삿갓은 세상을 떠날 때까지 백두산을 제외한 조선팔도 이곳저곳을 누볐습니다. 때로는 한 곳에 머물며 훈장 노릇을 하여 후학을 기르고 숙식을 해결했어요. 그리고 높은 문장으로 당시 조선 사대부들의 악덕과 부정부패, 조선 사회에 존재하던 폐해를 비판했습니다. 앞에서 소개한 디스시들 말고도 재미있는 일화들이 많습니다. 하나씩 소개해드리죠. 먼저 사명난관 이야기입니다. 마음 씀씀이가 고약한 시골 훈장이 한 끼를 청하러 찾아온 김삿갓을 내쫓기 위해 실생활에서 잘 쓰이지 않는 걸자인 찾을 멱자 4개로 운을 떼어 시를 짓게 했어요. 김삿갓 이전에는 이 난제를 통과한 사람이 전무했다고 합니다. 김삿갓이 지은 시는 이렇습니다. 하고 많은 운자들 중에 하필 멱자 부르는가. 첫 멱자도 어려웠거늘 이번 멱자 어이할까. 하룻밤 묵을 수 있을지가 멱자에 달렸는데 산동네의 서당 훈장은 멱자밖에 모르는가. 잘 보면 멱이라는 글자의 뜻은 전혀 사용하지 않고 운만 맞춘 거예요. 멱이 아닌 다른 글자여도 되는데 약간 치사한 수이긴 하지만 기발하죠. 게다가 절묘하게 시골 훈장한테 한 방 먹였습니다. 훈장은 그의 시에 감탄해서 제대로 식사 대접을 하며 하룻밤 지내게 해주고 여비까지 챙겨줬다고 해요. 다음은 금강산 어느 사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절에 있던 선비와 승려가 자기들끼리 비밀스럽게 이야기를 나누며 김삿갓을 우습게 대했어요. 선비가 김삿갓을 내쫓기 위해 운자놀이를 청했죠. 선비 타. 김삿갓 사면 기둥 붉게 타. 선비 또 타. 김삿갓 석양 행객 시장 타. 선비 또 타. 김삿갓 내절 인심 고약 타. 운을 띄우자마자 바로 대답하는 김삿갓을 보고 선비와 승려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게다가 가면 갈수록 듣기 거북한 말이 튀어나오니 운을 더 띄울 용기가 나지 않았죠. 김삿갓은 지옥 가기 딱 좋다라고 대답하기 위해 선비가 타라고 한 번 더 띄우기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결국 선비가 항복했다고 합니다. 나룻배에서 있었던 일화도 재미있습니다. 김삿갓이 나룻배를 탔는데 그 배의 사공이 처녀였어요. 김삿갓 여보 마누라, 노 좀 잘 저으소 사공. 어째서 내가 되게 마누라요? 김삿갓 내가 당신 배에 올라탔으니 내 마누라지. 이 말에 처녀 뱃사공도 지지 않고 응수했습니다. 사공 우리 아들 잘 가렴 김삿갓. 아니, 내가 어찌 그대의 아들인고. 사공 내 뱃속에서 나왔으니 내 아들 아닌감. 김삿갓도 사공이 보통이 아님을 인정하고 그것도 맞는 말일세. 그려. 어머니. 만수무강 하소서. 라며 절을 올렸다고 합니다. 여성과의 에피소드가 하나 더 있는데 이건 좀 야한 내용입니다. 어떤 여성 거문고 연주자를 대놓고 성희롱하는 시를 지었어요. 너의 나이 19에 일찍이도 검은고를 탈 줄 알고 박자와 고저장단을 빨리도 알아서 어려운 악보와 음을 깨우쳤구나. 한문의 음만 읽으면 엄청난 성희롱이 되는 시였죠. 또 어떤 여성을 상대로 비처녀 논쟁도 했는데 그 여성도 보통 내기가 아니라 시로 맞받아쳤다고 합니다. 개울과 버들은 비가 오지 않아도 길어지고 뒷마당 알밤은 벌이 쏘지 않아도 벌어지오 즉 나이를 먹고 성숙해지면 알아서 그렇게 되는 거라는 뜻이었죠. 또 연유 3장이라는 시도 있는데 이건 시아버지와 며느리를 소재로 한 상당히 야한 시였습니다. 이유는 김삿갓이 떠돌아다닐 때
하룻밤 신세를 지려고 찾아간 집의 며느리가 유종을 알아 젖을 빨아야 한다고 재워줄 수 없다고 해서 이 시를 지어 놀렸다는 설이 있어요. 이런 시들을 보면 김삿갓이 단순히 풍자시만 쓴 게 아니라 음담패설도 꽤 즐겼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클럽하우스나 유튜브 라이브에서 막말하는 것과 비슷할까요? 하지만 김삿갓의 진가는 역시 사회 비판에 있습니다. 앞에서 소개한 조기영을 비판한 시처럼 그는 부패한 관리들과 위선적인 양반들을 신랄하게 풍자했어요. 어느 절에서 승려와 선비가 김삿갓을 푸대접하자 이런 시를 썼습니다. 둥글둥글 스님머리 땀찬 말엑스알, 뾰족뾰족 선비머리 앉은 계엑스지, 구리소태 구리방울 떨군 목소리, 하얀 죽에 검은 후추 빠진 눈동자. 어느 노인의 회가변에서는 이런 시를 지었습니다. 저기 앉은 늙은이 사람 아니니 천상에서 내려온 신선 같구나. 쓰라 일곱 아들들 다 도둑이니 천도복숭아 훔쳐와 잔치 빛낸다. 첫 소절을 보고 화가 난 가족들과 하객들이 몰매를 쳐서 쫓아내려 하자 두 번째 소절로 그들을 감탄시켰죠. 세 번째 소절을 쓴 후 좌중이 눈치만 보고 있자 술을 청한 뒤 시를 마무리해서 후한 대접을 받았다고 합니다. 김삿갓의 시 중에는 시시비비가라는 독특한 작품도 있습니다. 시와 비단 이 글자로만 지은 시인데요. 옳은 것을 옳다 하고 그른 것을 그르다 함이 옳지 않으며 그른 것을 옳다 하고 옳은 것을 그르다 함이 옳지 않음이 아니다. 그른 것을 옳다 하고 옳은 것을 그르다 함이 이 그른 것이 아니며 옳다는 것을 옳다 하고 그른 것을 그르다고 함이 도리어 이 그른 것을 옳다 함이다. 이 시는 허황된 이론을 가지고 옳다 아니다 하며 탁상 공론이나 일삼는 부류를 풍자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요즘으로 치면 인터넷 댓글창에서 무한 논쟁하는 키보드 워리어들을 비꼰 거죠. 놀랍게도 200년 후 미국의 국방장관 도널드 럼즈펠드가 이 시와 거의 같은 내용으로 말을 했습니다. 일명되어 아논 논즈 답변. 우리가 아는 것이 있고 우리가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이 있고 우리가 모른다는 것조차 모르는 것이 있다. 이런 식의 말이었죠. 이라크 대량살 상무기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렇게 답해서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김삿갓은 이런 식의 말장난도 즐겼습니다. 어느 머슴이 헐레벌떡 뛰어가길래 김삿갓이 잡고 어딜 그리 급하게 가냐고 하니 사람이 죽어부고를 쓸어 간다고 했어요. 김삿갓이 내가 글을 알고 있으니 써주겠다고 해서 쓴 것이 버들 유의 꽃화였습니다. 글을 모르는 머슴은 고맙다고 하고 그것을 받아갔죠. 그런데 국어로 그대로 직역하면 버들버들 꼿꼿, 그러니까 버들버들 떨다가 꼿꼿해졌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생판 모르는 남의 죽음을 모욕한 거죠. 이렇게 전국을 떠돌아다니던 김삿갓이었지만 가족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는 4년간 폐인처럼 지내던 시기에 혼인해서 장수 황 씨와 결혼했고 아들 셋을 두었어요. 장남 김학균, 차남 김익균, 삼남 김영규였습니다. 김삿갓은 유유자적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10년 단위로 집에 들어와서 아내와 아들들을 보고 또 나갔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32살 때인 1838년에 첫 번째 아내가 죽자 집에 돌아와 장례를 치르고 얼마 뒤에 경주 최 씨와 재혼했어요. 기록에 의하면 차남 김익균이 그만 여행하고 집에 돌아오라는 편지를 수십 통이나 베껴서 아버지가 갈 만한 마을마다 부탁하고 맡겼다고 합니다. 그런 편지를 아무 탈 없이 받은 걸 감안하면 김삿갓의 명망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짐작할 수 있죠. 아들과 집안 사람들이 몇 번 귀향을 권했지만 그때마다 심부름을 보내는 등 따돌리고는 도망쳤다고 합니다. 40줄에 들어 떠돌아다니는 생활이 힘에 부친다는 이유로 집에 틀어박히려고 왔는데 가정의 일을 소홀히 하여 가족들로부터 냉대받는 것이 다시 그를 바깥에서의 생활로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해요. 김삿갓의 어머니는 후에 친정으로 돌아가 말년을 보냈는데 김삿갓은 어머니가 사는 마을에서 소식만 묻고 바로 가는 일을 여러 번 했다고 합니다. 왜 어머니를 직접 만나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할아버지를 욕한 죄책감 때문이었을 겁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김삿갓은 방랑이라는 핑계로 집안을 버리고 가정도 팽개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가족 입장에서는 훌륭한 가장이 결코 아니었던 거죠. 1863년 김삿갓은 말년에 접어들어 건강이 갈수록 나빠졌습니다. 그는 전라도 동복현, 지금의 전라남도 화순군 동복면에서 그와 알고 지내던 안초시라는 사람의 집을 방문했을 때 쓰러졌어요. 안초시의 사랑방에서 누워 치료를 받다가 숨을 거두는 것으로 방랑의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이때 그의 나이 57세. 아니, 정확히는 56세였을 수도 있는데 당시 나이 계산법으로는 57세였습니다. 숨을 거두기 전에 그가 곁에 있던 안초시에게 남긴 마지막 말은 이렇습니다. 안초시 춥구려. 어머니가 보고 싶소. 등잔. 불을 좀 꺼주시오. 마지막 순간에도 어머니를 찾았던 김삿갓. 평생 만나지 못했지만 가장 보고 싶었던 사람은 역시 어머니였던 거죠. 뒤늦게 부친의 사망 소식을 들은 아들. 김익균이 직접 안초시를 찾아가 시신을 수습하여 고향으로 데리고 왔다고 합니다. 김삿갓의 무덤은 지금도 강원도 영월군 김삿갓면 와성리에 있어요. 그렇습니다. 영월에는 아예 김삿갓면이라는 행정구역명이 있을 정도로 그의 이름이 유명합니다. 김삿갓이 죽은 후에도 그의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당시에는 거지들이 김삿갓 흉내를 내면서 구걸하는 일이 많았다고 해요. 김삿갓의 명성을 이용해서 돈을 벌려는 짝퉁들이 많았던 거죠. 요즘으로 치면 유명 유튜버 사칭하는 것과 비슷할까요? 김삿갓의 손자인 김영진이라는 사람도 흥미로운 인물입니다. 둘째 손자로 차남 김익균의 차남이었는데 15세에 출가하여 절에서 승려로 있었어요. 그런데 절에 다니던 궁녀를 통해 그 사실을 알게 된 임금이 일부러 궁궐로 불러서 김익순의 죄를 사면해주고 환속시켜 관직을 내려주었습니다. 이후 김영진은 만국 후에 양조장을 차려 큰 부자가 되었으나 자신이 번 돈을 가난한 이들을 위해 쓰다가 정작 본인이 가난해졌다고 합니다. 그래도 덕분에 김부자 송덕비가 세워졌죠. 할아버지 김삿갓의 정신을 이어받은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김삿갓의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다. 그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전체적으로 문학적으로 뛰어났으며 글솜씨와 시를 쓰는 능력도 탁월했습니다. 이대로 관리가 되었더라도 괜찮았겠지만 정말 안타깝게도 그는 가문을 잘못 타고났던 거지요. 할아버지를 욕했다는 죄책감과 할아버지의 부정적 면모들로 인해 그는 자신이 안동 김씨라는 것에 죄책감을 느끼고 고통스러워하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진정한 친구도 별로 없이 떠돌며 외롭게 56년의 인생을 살아가야 했어요. 하지만 다르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김삿갓이 안동 김씨 세도가로 남아서 출세했다면 어땠을까요? 철종 시절이었으니 안동 김씨란 사실 하나만으로도 군수 정도는 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랬다면 우리는 지금 김삿갓의 시를 읽을 수 없었겠죠. 김삿갓은 당시의 조선 왕조와 안동 김씨, 세도 정치 그리고 자신의 할아버지의 행각에 회의를 품고 방랑 생활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홍경래의 난도 사실 안동 김씨의 세도 정치가 원인 중 하나였으니까요. 김익수는 매관매직으로 선천부사직을 얻은 뒤 뇌물을 회수하려고 폭정을 일삼았고 홍경래 난 당시에는 반군에게 싸워보지도 않고 항복했으며 처벌을 면하려고 왕을 상대로 대놓고 사기를 쳤습니다. 김삿갓은 처음에는 단순히 할아버지가 항복한 뒤 처벌을 면하려고 왕에게 사기치고 사형당한 정도로 알았지만 나중에 행적을 제대로 파보니 정말 부끄러워서 눈을 뜰 수 없을 지경이었던 거죠. 그래서 자손으로서 나름 속죄의 의미로 아예 밖에 나서지 않기로 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당시 사회의 위선과 부패를 신랄하게 비판하는 시를 썼어요. 이건 단순한 속죄가 아니라 적극적인 저항이었던 겁니다. 김삿갓의 시는 위트와 뼈대가 있는 언어 유희가 넘쳐납니다.
당시 한문은 새로 쓰기로 쓰였다는 걸 감안하고 보면 그의 언어 감각이 얼마나 뛰어났는지 알 수 있어요. 그가 남긴 시들은 단순한 언어 유희를 넘어서 당시 사회의 모순을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부패한 관리들, 위선적인 양반들, 가렴주구하는 지방관들. 이들을 직접적으로 비판하면서도 재치 있게 표현해서 사람들의 공감을 이끌어냈죠. 요즘 힙합 가사에 김삿갓이 자주 등장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래퍼들은 자신이 본토의 힙합을 한국으로 들여온 장본인이라고 할 때 문익점을 언급하고 자신의 디스랩 실력을 자랑할 때 김삿갓을 언급하죠. 물론 요즘은 너무 흔한 라인이라는 평도 있지만요. 김삿갓의 시는 조선시대의 욕과 비속어에 대한 귀중한 자료이기도 합니다. 오늘날도 그렇지만 욕이나 비속어가 기록된 기록물이 거의 없거든요. 조선왕조실록은 공문서였기에 일정 수위 이상의 비속어를 적기엔 한계가 있었고 승정원일기에 비해 수정되거나 생략된 부분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김삿갓의 시는 과거의 비속어에 대해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입니다. 서당 내 조지호 같은 시를 보면 당시 사람들이 어떤 욕을 썼는지 알 수 있죠. 김삿갓은 현대 대중문화에서도 자주 등장합니다. 1989년 가수 홍서범이 이 인물의 인생사를 다룬 노래를 발표했는데 이 노래가 대한민국 최초의 랩 노래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방랑시인 김삿갓이라는 트로트곡도 있었는데 이게 전두환 전 대통령의 18번이었다고 하네요. 정치와는 상관없이 김삿갓이라는 인물이 대중들에게 얼마나 사랑받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드라마에서도 자주 등장했습니다. 2016년 KBS 드라마 구름이 그린 달빛에서는 주인공의 친구로 등장했어요. 처음부터 큰 삿갓을 쓰고 다니는데 별명이 삿갓을 쓸 때 제일 멋있어서 갑병연이었다고 합니다. 만화에서도 김삿갓은 인기 있는 소재였습니다. 윤승훈 화백의 맹꽁이 서당 8권에는 김삿갓 이야기가 무려 82쪽이나 할애되어 있어요. 맹꽁이 서당 전체를 통틀어 최다 출연자일 겁니다. 윤승훈 화백은 성인 대상 작품으로 김삿갓 일대기도 그렸는데 단행본에는 김삿갓의 후손들 이야기까지 넣었습니다. 손자는 일제강점기에 합방 은사금 수령도 거부했다고 해요. 앞권은 소주병이 가득한 김삿갓의 무덤 앞에서 작가가 옹야, 만화 잘 그리그라라고 인사하는 장면입니다. 게임에서도 등장합니다. 프로젝트 무늬의 게임 라이브러리 어브 RUINA와 LIMBUS 컴퍼니에서 김삿갓이 등장하는데 한국의 범죄 조직 검계를 모티브로 한 조직의 수장으로 나옵니다. 현실의 김삿갓은 검계랑 관련 없지만 검계가 삿갓을 착용하고 다닌 것과 김삿갓도 호신을 위해 검을 갖고 다녔다는 얘기를 엮은 거죠. 김삿갓은 단순히 풍자시만 쓴 게 아니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과 그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노래로 풀어내기도 했어요. 그가 남긴 시 중에는 자연을 노래한 시도 많습니다. 이런 시들을 보면 김삿갓이 단순히 세상에 대한 분노로만 시를 쓴 게 아니라 진정으로 시를 사랑했다는 걸 알 수 있죠. 또한 김삿갓은 교육자로서의 면모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한 곳에 머물며 훈장 노릇을 하여 후학을 길렀거든요. 물론 주로 숙식을 해결하기 위해서였지만 그래도 그가 가르친 학생들이 꽤 있었을 겁니다. 문중에 김삿갓이 남긴 시와 글이 있었다고 하는데 안타깝게도 6.25 전쟁을 거치면서 훼손되어 폐기되었습니다. 당시 국군의 명령에 따라 마을을 비웠는데 마침 장마철이라 돌아왔을 무렵에는 곰팡이가 피어서 썩어버렸다고 해요. 만약 그 자료들이 남아있었다면 김삿갓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었을 텐데 정말 아쉬운 일입니다. 김삿갓의 삶을 보면서 우리는 몇 가지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첫째, 가족의 죄는 어디까지 후손의 짐이 되어야 하는가? 김삿갓은 할아버지의 죄 때문에 평생을 떠돌아다녀야 했습니다. 그것도 자신이 직접 할아버지를 욕한 후에. 그가 자신의 할아버지라는 걸 알게 되었으니 죄책감은 배가 되었겠죠.
하지만 김익순의 죄가 과연 손자인 김병연까지 짊어져야 할 짐이었을까요? 조선시대에는 연좌제가 있었으니 법적으로는 가족이 함께 처벌받는 게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도덕적으로는 어떨까요? 둘째, 재능과 신분, 그리고 운명. 김삿갓은 분명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관리가 되었더라도 훌륭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자신의 재능을 관직에 쓰지 않고 풍자시를 쓰는데 사용했습니다. 이게 재능의 낭비였을까요? 아니면 재능의 올바른 사용이었을까요? 만약 김삿갓이 안동 김씨 세도가로 남아서 출세했다면 그는 과연 행복했을까요? 아니면 부패한 관리 중 한 명이 되어 백성들의 원성을 샀을까요? 셋째, 자유와 책임. 김삿갓은 자유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전국을 떠돌아다니며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쓰고 싶은 시를 썼죠. 하지만 그 대가로 가족에 대한 책임을 져버렸습니다. 아내와 아들들은 남편이자 아버지가 10년에 한 번씩만 집에 들르는 삶을 살아야 했어요. 김삿갓의 자유는 과연 정당화될 수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것은 이기적인 선택이었을까요? 김삿갓의 이야기는 2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권력에 대한 비판. 김삿갓은 부패한 관리들과 위선적인 양반들을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정치인과 재벌, 기득권층을 풍자하는 것과 비슷하죠. 오늘날에도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부패와 위선은 여전히 문제입니다. SNS에서 정치인들을 풍자하는 짤이나 밈이 퍼지는 것을 보면 김삿갓의 정신이 현대에도 살아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둘째, 언어 유희와 풍자. 김삿갓의 시는 교묘한 언어 유희를 통해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겉으로는 점잖은 시 같지만 속뜻은 신랄한 비판이었죠. 요즘 랩 가사나 코미디 프로그램에서도 비슷한 기법을 많이 씁니다. 직접적으로 말하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으니 돌려서 말하는 거죠. 더블 미닝, 워드플레이 같은 기법들이 바로 김삿갓이 썼던 방식과 비슷합니다. 셋째, 소수자의 목소리. 김삿갓은 역적의 손자로 양반 신분을 박탈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기득권에서 밀려난 소수자였던 거죠. 그래서 그는 백성들의 고통과 불만을 대변할 수 있었어요. 오늘날에도 소수자의 목소리를 내는 예술가들이 많습니다. 김삿갓처럼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의 모순을 지적하는 거죠. 김삿갓의 인생은 세도 정치기와 정확히 겹칩니다. 그가 태어나기 1년 전에 세도 정치가 시작됐고 그가 죽기 2달 전에 세도 정치가 끝났으니까요. 세도 정치란 무엇이었을까요? 왕권이 약해지고 특정 가문들이 권력을 독점하는 시기였습니다. 안동 김씨, 풍양 조씨 같은 가문들이 나라를 좌지우지했죠. 김삿갓의 집안인 안동 김씨는 세도 정치의 핵심 가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익순의 분파는 무신 집안이었어요. 문신 중심의 권력 구조에서 약간 밀려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김익순은 매관매직으로 자리를 사야 했고 그 돈을 회수하려고 백성들을 수탈해야 했습니다. 이게 바로 세도 정치기의 악순환이었어요. 김삿갓은 이런 구조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자신의 집안이 어떻게 권력을 유지하고 어떻게 백성들을 착취하는지. 그래서 그는 안동 김씨로 남기를 거부하고 방랑을 선택한 게 아닐까요? 조기영을 비판한 시를 보면 이런 의도가 더 확실해집니다. 선화당 위 베풀어지는 화적의 물이 낭민루 아래 떨어지는 백성의 눈물. 이건 단순히 한 개인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세도 정치 전체를 비판하는 거죠. 더불어서 김병연의 출신 가문인 안동 김씨에게 있어서 풍양 조씨는 정적이었습니다. 세도 정치 시기를 연구하는 역사학자들은 안동 김씨가 다른 세도 가문에 비해 그나마 민생을 챙기기라도 했다고 평가해요. 그래서 김삿갓 입장에서는 자기 조상들에 비해 그조차도 신경 쓰지 않는 풍양 조씨가 더 나쁘게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집안도 결국 세도 정치의 일부였다는 자각이 있었겠죠. 김삿갓의 시를 크게 나누면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째, 언어 유희를 이용한 풍자시. 앞에서 많이 소개한 것들이죠. 서당 내 조지오 같은 시나 잦으면 만지고 보시면 조지라 같은 광고 문구들. 이런 시들은 한문의 음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이중적인 의미를 만들어냈습니다. 둘째, 직접적인 사회 비판 시. 조기영을 비판한 시나 부패한 훈장들을 풍자한 시들. 이런 시들은 언어 유희보다는 직설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셋째, 자연을 노래한 시. 김삿갓이 방랑하면서 본 아름다운 풍경들을 담은 시들. 이런 시들은 풍자나 비판보다는 순수한 감상을 표현했습니다. 작가 이문열은 김삿갓의 일생을 소설 시인으로 썼는데 그는 언어 유희가 많은 초기 시풍을 세상에 대한 울분으로 자신의 재능을 낭비하는 시절로 간주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김삿갓이 더 성숙한 시를 쓰게 된다고 설정했죠. 하지만 실제 김삿갓의 작품사에서 언어 유희는 극히 일부입니다. 대부분은 사회 비판과 자연 묘사였어요. 언어 유희가 많이 알려진 건 그게 재미있어서 사람들 입에 오르내렸기 때문이지 그게 김삿갓 씨의 전부는 아니었던 거죠. 김삿갓의 진정한 문학적 가치는 당시 사회의 모순을 날카롭게 포착해서 대중들이 공감할 수 있는 언어로 표현했다는 데 있습니다. 그는 양반의 언어인 한문을 사용했지만 그 내용은 백성들의 목소리였어요. 김삿갓에 대한 이야기 중 상당수는 후대에 만들어진 전설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도 있고 과장되거나 왜곡된 일도 있고 아예 없던 일도 있어요. 예를 들어 과거 시험에서 할아버지를 욕한 이야기. 이게 정말 과거 시험이었는지 아니면 그냥 글짓기 대회였는지 아니면 친구들끼리 시짓기 도박이었는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 시를 쓴 사람이 김삿갓이 아니라 노진이라는 다른 선비였다는 기록도 있어요. 김삿갓이 급제했다는 기록도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습니다. 전설로만 내려올 뿐이죠. 이렇게 전설이 많이 만들어진 이유는 뭘까요? 김삿갓이 워낙 유명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거지들이 김삿갓 흉내를 내면서 구걸했다는 이야기에서 알 수 있듯이 그의 이름값은 엄청났어요. 그러니 사람들은 김삿갓에 대한 이야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재미있는 시나 일화가 있으면 이거 김삿갓이 지은 거야 라고 했죠. 마치 요즘 재미있는 짤이 돌면 이거 누가 만들었대라고 하는 것처럼요. 또 김삿갓 스스로도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다녔기 때문에 신비감이 더해졌습니다. 큰 삿갓으로 얼굴을 가리고 이름도 제대로 밝히지 않으니 사람들은 상상력을 발휘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전설 속의 과장을 걷어내도 김삿갓이 뛰어난 시인이었다는 건 분명합니다. 그가 남긴 시들은 2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재치 있고 날카롭거든요. 재미있는 사실 하나. 김삿갓은 백두산을 제외한 조선 팔도를 누볐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백두산은 가지 않았을까요? 백두산은 당시 청나라 영토였습니다. 정확히는 조선과 청의 국경지대였죠. 일반 백성이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어요. 또 김삿갓은 평안도 땅도 밟지 않았다고 합니다. 노진이 할아버지를 비난하는 시를 낭독한 후 피를 토하며 평안도를 떠났고 그 후 일생 동안 평안도는 가지 않았다고 해요. 평안도는 할아버지 김익순이 선천부사로 있다가 홍경래에게 항복한 곳입니다. 김삿갓에게는 가장 가기 싫은 땅이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김삿갓이 가장 많이 갔던 곳은 어디였을까요? 강원도와 전라도로 추정됩니다. 그가 죽은 곳이 전라도 동복이고 무덤이 강원도 영월에 있으니까요. 특히 강원도는 산이 많고 인적이 드물어서 떠돌아다니기 좋았을 겁니다. 아름다운 자연 풍경도 많았고요. 김삿갓의 시 중에 금강산을 노래한 것들이 있는 걸 보면 그는 강원도의 산과 계곡을 많이 돌아다녔던 것 같습니다. 김삿갓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술입니다. 그는 술을 무척 좋아했어요. 시를 지을 때도 술을 마셨고 밥을 얻어먹을 때도 술을 청했습니다. 앞에서 소개한 회가변 이야기를 보세요. 스라 7 아들들 다 도둑이니까지 쓴 후 좌중이 눈치만 보고 있자
맛 좋은 술을 청한 후에야 시를 마무리했잖아요. 노진이 할아버지를 비난하는 시를 낭독했을 때도 김삿갓은 술을 퍼마시고 대취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술은 김삿갓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단순히 취하기 위해서였을까요? 아니면 슬픔을 잊기 위해서였을까요? 아마 둘 다였을 겁니다. 역적의 손자라는 낙인, 할아버지를 욕한 죄책감, 가족과 떨어져 사는 외로움. 이런 것들을 잊기 위해서는 술밖에 없었겠죠. 동시에 술은 창작의 원천이기도 했을 겁니다. 술에 취해야 자유로운 상상력이 발휘되고 평소에 하지 못했던 말들을 시로 쓸 수 있었을 테니까요. 1996년에 보혜양조에서 김삿갓 소주를 출시했습니다. 소주 위에 소주라는 광고 문구를 내걸고 프리미엄 소주를 표방했죠. 당시 일반 소주가 500원 이하였는데 김삿갓 소주는 1,400원이었어요. 의외로 인기를 끌었지만 1997년 외환 위기 후 사라졌습니다. 지금도 가끔 오래된 간판에서 김삿갓 소주 광고를 볼 수 있다고 해요. 자, 여기까지 방랑 시인 김삿갓의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다. 조선시대 최고의 디스 시인, 언어유희의 달인, 사회 비판의 선구자. 동시에 역적의 손자라는 낙인을 평생 안고 살아야 했던 비운의 인물. 가족을 버리고 떠돌아다닌 무책임한 가장. 하지만 자유를 택한 용감한 영혼. 김삿갓은 이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는 완벽한 영웅도 완전한 악인도 아니었어요. 그저 자신의 운명과 싸우며 살아간 한 인간이었죠. 오늘날 우리가 김삿갓을 기억하는 이유는 그의 시 때문입니다. 2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재치 있고 날카로운 그 시들. 권력을 비판하고 위선을 꼬집고 부조리를 풍자하는 그 정신. 김삿갓의 정신은 오늘날에도 필요합니다. SNS에서 정치인을 풍자하는 밈을 만들 때, 랩 가사로 사회를 비판할 때 우리는 모두 조금씩 김삿갓이 되는 거니까요.